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파혼을 했는데 사실 아직도 잘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연애를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한참 둘이 사이좋게 연애할 때, 그리고 최근 결혼 이야기 보고 가며 준비하던 몇 개월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결혼 상대였던 남자친구와는 사소한 다툼 한 번 없었거든요. 차라리 둘 사이의 성격 차이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들켜서는 안 될 말 못할 과거가 있었다면 차라리 이렇게 억울한 기분이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결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까지 호구처럼 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아직도 여자가 결혼을 하면 시집을 간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세상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예비며느리 후려치려는 집이 다른 집이 아니라 제가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집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지방광역시에서 공부했고 대학 생활부터 현재까지 쭉 서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학창 시절에 제법 공부 좀 한다는 소리 들으며 자랐고 학교에서도 기대가 많이 컸었거든요. 결국 서울대에는 가지 못했지만 서울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래서 대학교 때는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생활비까지 다 내주신다고 해서 제 용돈까지 다 해주시는 건 아니었기에 방학 기간에는 서울에 머물면서 과외 같은 걸 하고는 했어요. 명절 때 말고는 저도 고향집에 내려갈 시간이 없다 보니 부모님께서 그 점이 많이 아쉬웠나 봅니다. 사실 지역에도 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은 집 근처에 있는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가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나름 뜻이 있어서 공부를 해왔고 더 좋은 기회를 찾으려 노력하다 보니 결국은 서울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쉬워하셨지만 결국엔 주변에 자랑을 하고 다니실 정도로 기분은 좋았나 봅니다. 회사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기도 하고 복지면에서나 월급면에서나 지역에서 가장 좋은 회사를 두고 본다 하더라도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곳이었거든요. 저 때문에 조금 더 고생을 하긴 하셨지만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끝나 있던 상황이었어요. 원래는 본가 근처에 있는 시골 쪽에 땅을 사놓고 거기에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텃밭 같은 거 가꾸며 은퇴를 하실 생각이었는데, 막상 제가 서울에 자리를 잡으니 한번 서울에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을 가지고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대출의 규제도 지금처럼 심해지기 전이었고, 그때 당시에도 비싸긴 했지만 집값이 지금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대신 시골에 집 짓고 사는 예산보다 서울의 아파트가 예산을 훨씬 더 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은퇴는 잠깐 미뤄두시고 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전세를 놓아도 되는 거였는데 어차피 제가 서울에 있는데 남한테 전세를 줄 필요가 있냐고 하시면서, 어차피 남의 집에 살면서 월세 내고 그럴 거면 마음이라도 편하라고 어머니가 사놓은 아파트에서 살아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관리비만 제가 내기로 했고 대출이자 다 갚아서 부모님이 서울 올라오시기 전까지는 제가 그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나이를 먹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놓게 되었고 남들 하듯이 연애도 몇 번 하고 그랬지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비슷한 학벌에 서로 비슷한 규모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서로 누가 더 잘났네, 못났네 따질 필요 없을 정도로 비슷한 조건이었고, 연애하는 동안에 사소하게 다툴 일도 거의 없었기에 두 사람 서로 마음 한구석에서 결혼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신혼집 때문에 이 사단이 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말이 아니잖아요. 매일 뉴스를 봐도 좋은 소식이라곤 하나도 없고요. 덕분에 저희도 고민이 생긴 게, 요즘 집값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자는 날이 갈수록 올라간다 하는데 무리해서 신혼집을 구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둘이 모아놓은 돈이 꽤 되다 보니 신혼부부 대출 받으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확신이 들 때까지는 전세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어머니한테 제안이 왔어요. 어머니도 뉴스에서 집값 문제로 연일 난리인 걸 보고 계시니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라는 말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어머니 명의의 집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었지요. 다만 저희 어머니는 서울에 집을 구하신 지가 오래되었고, 사실 여전히 그때 가격과 비교해보면 집으로 이득을 엄청 많이 본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아직도 소문만 무성한 재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아직 집값이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호재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미 올 초에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고 지금 많이 내려간 상황인데 솔직한 마음에 조금 손해봤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행여나 집값이 더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 향후 3년 정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지켜보자는 결론에 다다르셨고, 어차피 3년 동안 손 안 댈 집인데 그러면 저희도 그때까지 그 집에서 지내라고 하라는 제안이었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제안이었던 것이 어차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하고 새로 전세 구한다고 대출받을 필요도 없었고 여전히 관리비만 저희가 내면 된다고 하셨으니 비용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도 이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남자친구도 집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면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잘 됐다고 하면서 이제 결혼 날짜만 잡으면 되겠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친정어머니 덕분에 신혼집까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이라 마음이 많이 놓인 상황이었는데 예비시모인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 상황이 별로 달갑지만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첫 인상부터가 이렇게 된 상황을 조금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남자친구가 이미 모든 진행 상황을 말씀드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비시모인데 저희 집에서 한 3년 정도 살 집을 내어주시기로 했다는 것 정도는 당연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현재 상황에는 제가 집을 어느 정도는 해결한 게 있으니 예비시댁 쪽에서는 어떤 걸 해야 할지 알아서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예비시어머니가 저한테 머리를 조아리면 엎주고 엎드릴 필요까지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이 상황을 마음에 안 들어 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비시어머니는 당신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런저런 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당장 뾰족한 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싶어서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시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만 무조건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으니 예비시모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조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으니 말이지요. 첫 번째로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저희가 살게 될 집이 남자친구 회사에서 너무 멀다는 거였습니다. 그 집이 서울 외곽이긴 했지만 어쨌든 재개발 여지가 있고 역세권이라서 대중교통을 타는 데는 그 어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얼마나 잘 돼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고생이라는 겁니다. 정작 남자친구 본인은 제가 어디서 사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집에서 신혼살림 차려서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을 때 잘 됐다고 좋아했었거든요. 남자친구한테는 아무 문제 없는 거리인데 집을 해줘도 거리가 그렇게 먼 곳을 해주셨냐며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나오시는데 저라고 사람인데 당연히 그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들었던 느낌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비시댁 쪽에서 저를 그렇게 반기는 듯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지요. 저한테는 예비신우가 되는 남자친구의 누나도 그날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예비신우의 그 말이 그런 꿍꿍이 속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비신우는 어디 동네면 동생보다는 우리 오빠네 회사가 더 가깝겠네 하면서 오히려 예비시모보다 그 집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리모델링은 되었느냐? 서울 구축 아파트면 주차장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주차 공간은 붐비지 않느냐? 주변의 학구는 알고 있느냐 하면서요. 상황이 그런데 그래도 그 집에서 좋은 점을 찾아보려는 예비신우의 행동이 저는 계속 무언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예비시모를 설득해주기 위해서 저희를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무튼 그게 예비신우와 처음 만나게 된 날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남자친구랑 연애하면서도 단 한 번도 만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한 적 없었던 예비신우가 그 날을 기점으로 이따금씩 형식적인 안부인사 정도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신우가 저랑 잘 지내려고 하는 게 앞으로는 신우올케 사이로 지내게 될 저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양가 상견례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양가에 서로 인사를 시켰던지라 그때부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면서도 스드메 같이 저희가 간단하게 알아볼 것들은 미리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자친구가 무언가 저한테 말을 꺼내려고 하다 말고 표정도 어두워 보이는 게 뭔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저러는 건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 딱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만 회피하더라고요. 사실 이때부터 조금씩 안 좋은 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 이후부터 예비 신우가 저한테 잘하려고 했던 이유, 시어머니가 뭔가 탐탁치 않아 한다는 것까지 전부 한 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급하게 나눌 이야기가 있으니 자리 좀 만들어 보라고 했던 그날에 자리에 나가기도 전인데 왠지 안 좋은 촉이 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급하게 나눌 이야기라던가 기니할 이야기라던가 제 인생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시작된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당연히 무슨 일이 있어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할 수 있었습니다. 나간 자리에서 계획에도 없던 예비 신우가 예비 시모와 같이 있는 모습,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동안 데이트하면서 보여줬던 안 좋은 표정을 한자리에서 제 눈으로 직접 보니 안 좋은 예감은 거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는데도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고 어색함만 잔뜩 돌더라고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는 생각에 무슨 일로 자리를 만드셨냐 물었더니 예비 신우가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어머니 명의의 집에다가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들었다고요. 거기까지야 저도 이미 밝혔던 사실이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신우가 그 집에서 자기들이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대본에 대답을 했지요. 그러니 신우가 하는 말은 어차피 그 집이 제 집도 아니고 고쳐서 사는 것도 아니고 3년 후에 비워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누가 들어가 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더라고요. 신우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그 집에서 가깝다고 거리가 먼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들이 들어가서 사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째도 조금 있으면 초등학생이 되는데 그 동네가 서울에서는 학군도 나쁜 편이 아니다 보니 주변에 학원가도 괜찮게 있어서 애들 교육하는데도 지금 예비 신우가 사는 곳보다 그쪽으로 가서 사는 편이 자기들한테 이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누가 들어가 살고 말고가 왜 안 중요하냐고. 그리고 그건 신우가 이득인 거지. 제가 이득을 보는 게 뭐가 있냐고 했어요. 지금이야 제가 살고 있는 집이고 결혼 후에도 제가 살게 될 테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무상으로 살라고 허락을 해주신 거지. 구태여 다른 사람이 살게 할 거면 새를 놓지 뭐하러 그러시겠냐고요. 그러니 이젠 시모가 말을 가로채 이어서 말하기를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왜 너 이득 볼 생각만 하냐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한 식구가 될 텐데 저 혼자만의 이득을 생각할 게 아니고 가족 전체가 볼 이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신우가 살게 된다고 해도 우리 신혼집으로 쓰게 될 집에 신우가 들어가 산다면 우리는 당장 어디 가서 지내야 하냐 했습니다. 그러니 예비 시모는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게 뭐가 어려운 문제냐면서 결혼하면 저 혼자만 짐 싸서 예비 시댁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하더군요. 세상에 어떤 모자란 여자가 친정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신우한테 양보해주고 정작 본인은 남편 출퇴근하기 편하라는 이유로 시부모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살겠나요? 더 돌려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이 말 그대로 전해주면서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예비 신우한테도 반대의 경우라면 언니는 언니네 시댁 들어가서 살 거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럴 생각 일도 없으면서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고 저러는 게 참 가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일이 이렇게 진행될 걸 꽤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똥 씹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허수아비 마냥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말을 꺼내길 요즘 뉴스 안 보냐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 다 망했다고. 저나 저희 부모님이 왜 그렇게 그 집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내놔도 잘 나가지도 않는 집인데 그냥 가족끼리 양보한다 생각하고 살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니면 신혼해보고 그 집을 사라고 할 테니 헐값에 넘기라더군요. 무슨 가격을 부르나 봤더니 암만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고 폭락을 했다고 해도
현재 시세가 6억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를 무슨 1억에 넘기네 마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1억에 니들 모은 돈 가지고 아들 출근하기 편한 곳에 전세로 집 하나 구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저랑 저희 부모님이 그 집 하나만 양보하면 제가 예비 시모와 신우한테 점수 하나는 톡톡히 따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냐고. 미리미리 점수 좀 따고 결혼 생활 시집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말하는 것부터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3년간은 부동산 시장이나 이자 걱정 없이 신혼생활 시작할 수 있게 된 이 상황을 예비 시모는 마치 제가 신혼집을 해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자기 엄마랑 누나가 말도 안 되는 똥고집을 부리면서 있는데 다행히 남자친구가 나서서 동조를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똥 씹은 표정하고서는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는 식으로 자기도 피해자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염치는 있구나 봐줄지언정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놈이 할 행동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해서 어찌어찌 예비 시모나 신우가 우리 친정엄마 집을 거저먹으려는 계획을 막아내고 그 집에서 계획대로 신혼집 차리고 결혼 생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저런 자식하고 결혼해봐야 고부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고 제대로 된 방패막이 역할은 긁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더 이야기할 것도 없었어요. 날강도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양심 없게 남의 재산을 거저먹으려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마디 했어요. 모자란 남자를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겠지만 낯짝 두껍고 파렴치한 사람들을 내 남편의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싸고 가야 한다면 평생 후회 속에 살 것 같다고. 그리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요. 저는 결혼 후에 제 결정을 후회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 이혼보다는 파혼이랬다고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나 저희 부모님을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살고 있는 집을 양보해주고 나는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고 하질 않나.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집을 넘기라고 하질 않나 하고 있겠냐고요. 예비 시모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저보고 자기도 계산적인 며느리는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다 늦어서 제 편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직히 엄마고 누나고 다 너무했다고 하면서 그동안 저랑 결혼 준비하면서 보였던 표정이 이미 진작부터 오고 갔던 이야기라는 건 어린애라도 눈치챘을 법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파혼하게 생겼으니 늦게나마 저를 잡으려고 자기가 잘못한 거 뉘우치고 잘 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늦게 저렇게 액션을 취하는 게 더 괘씸했어요. 진작에 저렇게 나올 수 있었는데 집을 양보한 애만에 이 이야기가 끝까지 오고 갈 때까지 듣고만 있었다는 건 솔직히 간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내 편 들어주는 척 하면서 내 마음 돌려놓고 남자친구한테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너네 가족도 문제지만 너같이 속이 음흉한 놈이 더 문제라고. 이 파혼이 꼭 니네 가족 거지근성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고도 확실히 말해줬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너랑 결혼해서 니네 집 구석을 내 가족으로 들이는 게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 가격에 비하면 아무 이득될 것도 하나 없으니 결혼 이야기는 없는 걸로 하고 각자 갈 길 가자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단 말 할 것도 없고 애초에 잘못된 거 진작에 알았으면 미안할 일을 안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니 남자친구나 예비 시모나 그 자리에 누구도 제 말에 그럴싸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주변 지인 중에서 저한테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오래 만나고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던 남자친구를 하루아침에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수가 있냐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던 부분이 있지 않았겠냐고 너무 극단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 들어도 여전히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괜히 질질 끌었다가 나중에 이 꼴 저 꼴 못 볼 꼴 다 보고 그리고 나서 후회 속에 이혼하는 것보다 길게 볼 것도 없이 결혼조차 안 하는 게 더 이득 아니겠냐는 생각이에요. 결혼이 사랑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 오늘따라 더 와닿는 하루네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여성입니다. 나이를 떠나 자기 체면과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함한 그의 가족들은 뭐가 진짜 체면이고 자존심인지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와 남자친구는 다른 대학교를 다녔지만 지역 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였어요.
두 사람 다 사회인이 되고 나서 우연찮은 기회로 재회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인연이 다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쭉 만남을 이어오다가 결국 저와 남자친구 사이에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저도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업계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서로 벌이가 괜찮은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었지만,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 생각까지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술을 입에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 저희 부모님이 IMF 직후에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동네 작은 메밀국 수집을 시작하셨는데 한참 가게가 자리를 잡고 있던 와중에 외국인 무면허 운전자에게 음주뺑소니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어요. 가해자는 사고 직후 어디로 도망간 건지 결국 붙잡지 못했고, 그때 저희 부모님은 다친 몸을 이끌고 장사를 하셨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에 분점까지 낼 정도이고 두 분 노후 준비까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성공하셨지만, 그때 두 분이 다친 몸 이끌고 고생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서 그때부터 자제력을 잃고 술 마시는 사람들만큼은 정말 싫어했거든요. 남자친구도 말하길 할머니께서 과거에 시장에서 원단 장사를 하셨다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완이 엄청 좋으셔서 큰돈을 버셨고 건물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하고 삼촌은 할머니 따라서 이 사업 저 사업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남자친구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배경이 저에게는 그렇게 고려해야만 할 상황이 아니었기에 과거 이야기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업을 하고 계시고 아직도 현역에서 뛰고 계시니 남자친구 가족들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중요한 건 저나 남자친구가 아직 젊다는 것이고 둘 다 탄탄한 직장이 있겠다. 앞으로 잘 될 일만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후로 반년쯤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가 할머님 정정하실 때 결혼해서 손주까지 안겨드리고 싶다며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온 남자친구의 사람됨됨이와 그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사는 곳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는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다길래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러 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집에는 제가 인사를 오기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비롯해 할머님과 삼촌까지 모두 모여 계셨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상황에 당황했지만 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집에선 30분도 있지 않았고 다들 갈비가 먹고 싶다 하여 갈비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갈비집에 가지 않았다면 저랑 남자친구는 지금도 한창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차라리 거기를 따라가게 된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예요. 식당에 도착하니 아버님과 삼촌이 특히 신나 보이셨어요. 남자친구가 말하길 두 분 다 엄청난 애주가랍니다. 게다가 술 드시는 속도가 어찌나 빠르신지 무조건 원샷을 하시고 혀가 꼬부라질 때까지 드신다고요. 아버님이 애주가란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왠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특히 혀가 꼬부라질 때까지 드신다는 말을 듣고 나니 영 찝찝하더라고요. 적어도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함없었지만 두 분 다 가게까지 차를 끌고 오셨거든요. 대리를 부르시던가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애초에 술을 먹을 계획이셨다면 처음부터 택시를 타던가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다 보니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술은 입에 대지도 않았고 술을 싫어했으니까요. 게다가 제 눈에는 말이 좋아해주가지 술 좋아하고 조절 못하는 사람들은 죄다 상종 못할 사람들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차까지 가져오셨으니 그 모습이 저한테는 좋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이래저래 마음이 어수선해지려는 찰나 아버님께서 돼지갈비 6인분과 소주 5병, 맥주 3병을 시키셨습니다. 밑반찬이 깔리자마자 술을 같이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아버님께서 저더러 한 잔 따라보랍니다. 내키진 않았지만 한 잔 따라드렸어요. 그러자 이번엔 제 차례라면서 방금 아버님이 드시던 술잔에 잔을 직접 채우시더니 그걸 마시라고 제 앞에 내밀더라고요. 술을 저한테 권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저걸 나보고 마시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술을 입에도 안 대고 싫어하는 걸 떠나서 제 잔에다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드시던 잔에다가 술을 채워 건네다니요. 암만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해제가 되었다고 한들 아직도 재채기만 해도 눈치가 보이는 이 시국에 잔 돌리기를 하고 계시니 솔직히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술을 전혀 못한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거절했어요.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끈덕지게 저보고 어른이 주는 술은 먹어도 되는 거라면서 강요를 하셨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술 한 잔 마실 수는 있다고 쳐도 도무지 그 잔으로는 술을 마실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끝끝내 정말 죄송하다고 술이 몸에 안 받아서 마시질 못한다고 설명을 드리며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님께서는 들고 계시던 소주잔을 테이블에 거의 던지듯 내려놓으시곤 인사드리러 왔다는 며느리감이 시애비 될 사람이 주는 술 한 잔을 안 마시냐며 짜증이 난다셨습니다. 당황한 제 손에 옆에 있던 삼촌께서 강제로 소주잔을 쥐어주시면서 그냥 한 잔 받으랍니다. 회사원이라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기본적인 주도도 안 가르쳐 주냐고 하시면서요. 주도가 뭔지도 알고 있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배우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술을 싫어하는 저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라 강요하지도 않고요. 아랫사람의 주도가 있다면 당연히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배려하는 주도가 있는 법 아니겠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도 저를 보며 어쩔 수 없다는 눈빛으로 한 잔만 받아달라는 듯한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삼촌께서 쥐어주신 소주잔이 아버님이 마시다가 던져버린 그 잔이 아니라 테이블이 세팅될 때 뒤집어 놓은 쓰지 않은 잔이어서 아버님이 따라주는 술을 한 잔 받았습니다. 결국 할 수 없이 받은 그 소주 한 잔을 천천히 나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버님께서 제 잔을 보시더니 잔이 너무 안 빈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학교를 다닐 때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저에게 그 누구도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남자친구 아버님께서 그런 스트레스를 주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그 와중에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집게와 가위를 주시면서 술 안 마실 거면 차라리 이쪽으로 와서 고기라도 구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며느리도 생겼으니 자기도 식문호로 탈출하게 생겼다고 깔깔대시면서 제가 고기 굽는 것부터 한번 보겠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며느리 덕분에 모처럼 밥 한 끼 편하게 먹겠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차라리 아무 말씀도 안 하셨으면 아버님한테 당하고 있는 제가 보기 안쓰러워서 도와주셨다 좋게 생각했을 텐데 쓸데없는 사족을 붙이시니 솔직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건 맞지만 그래서 남자친구의 가족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진심이었지만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있어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어머님이 저에게 고기를 구우라고 한 그때 할머님까지 저에게 이런 건 시애미가 시키기 전에 네가 알아서 했어야 된답니다. 뭐 먹으러 오면 여자가 눈치껏 파릿파릿하게 움직여야 된다나요. 제가 잠시 어른들의 눈을 피해 남자친구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지금 나를 도와주면 할머니 앞에서 손자체면이 말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더러 하래요. 싹싹한 손자며느리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나요. 저는 그런 칭찬은 필요 없다고 남자친구 쪽으로 집게와 가위를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님과 어머님의 매서운 눈초리를 못 본 채 외면하고 있었지요. 결국 고기는 남자친구가 구웠고요. 아버님께선 그 사이에 술 기운이 좀 오르신 듯 했어요. 가만히 저를 쳐다보시더니 잠깐 여기 옆으로 좀 와서 앉아보랍니다. 시아버지한테 고기쌈이나 하나 싸서 입안에 넣어주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인사드리러 온 자리였는데 남자친구 가족들은 제가 무슨 며느리 자리 면접 보러 온 거라 착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자리가 자리인데 제가 무조건 싫다고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소주 한 잔 마시라고 하실 때부터 아버님 성질머리 고약한 건 이미 파악을 한 상태였잖아요. 거기서 뻐기고 있어봐야 목소리만 커지겠다 싶어서 쌈 하나 싸드렸죠. 그나마 다행인 건 원래 바라신 대로 입에는 넣어드리지 않고 그냥 드렸더니 그쯤 하면 됐다 싶은 모양새로 별말을 안 하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께서도 며느리도 한입 해야지 않겠냐고 쌈을 싸서 주시길래 제 입으로 가져다 주기 전에 잽싸게 손으로 받아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더니 아버님이 저한테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식사 예절을 안 가르쳤냐고 합니다. 입에 안 넣어준 게 문제인가? 사주는 걸 손으로 받아먹은 게 문제인가? 왜 또 저러고 계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른을 앞에 두고 쌈을 그냥 먹는 게 어딨냐입니다. 뭔 소리를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어른이 앞에 있으면 고개를 돌려서 먹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술 마시면서 주도 타령을 하시더니 쌈 싸먹을 때도 고개를 돌려서 먹어야 되는 쌈도가 따로 있는 거였나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식사 예절에 저희 부모님까지 거들먹거리시니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역시 남자친구는 아버님이 저한테 언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또 상황을 애써 못 본 척하고 있더라고요. 잘못한 게 없으니 그 앞에 죄송하단 말은 전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굽히지 않고 있으니 아버님은 저한테 계속 큰 소리 치고 계시고 차라리 속으로는 제가 며느리감으로 불합격이 되었으니 결혼 허락을 안 하겠다고 여기서 이만 가보라고 해주셨으면 싶었습니다. 제가 제 발로 그 자리를 뛰쳐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행여나 그게 예의 없는 행동이고 그로 인해 저희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아무 말도 없으니 아버님은 어디서 목각 같은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다며 당신은 나긋나긋한 여자가 좋으니 남자친구에게 결혼하면 저를 교육 좀 잘 시켜서 태도 좀 고치게 하랍니다. 술도 좀 배우고 주도도 배우고 기본 예절도 배워서 어른들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배우라면서요. 게다가 어머님과 할머님까지 저더러 식당에 사람들도 많은데 시댁 어른들 체면도 생각 안 하고 싫다 소리만 계속하면 어쩌냐입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저 때문에 당신들을 비웃고 있답니다. 남자친구한테도 너 사귀면서 남자친구라고 제대로 대접이나 받고 사귀냐며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상황이 이쯤 되니 이미 저는 이 집구석에 잔뜩 질려버렸어요. 어떻게 집안에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건지. 그나마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마저 제가 처한 상황에 한마디도 나서지 않고 있으니 아무리 봐도 제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차라리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나는 내 가족들이 먼저고 내 가족들이 너한테 어떠한 행동을 해도 너가 다 참아야 한다고 말해줬으면 애초부터 결혼하자는 말에 알겠다 대답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자기 가족들이 하자가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들키면 결혼하려 드는 사람이 없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가? 그래서 어디 눈먼 여자가 있어서 운 좋게 결혼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런 게 아닐까? 남자친구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이 더 들어가자 아버님과 삼촌께서는 별 이야기를 다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미처 남자친구에게서 듣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삼촌께서는 젊은 날 반복된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랑처럼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사업을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마땅한 수입이 없으신 건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주고받던 이야기가 결국에는 조카 자랑, 자식 자랑으로 넘어가더라고요. 형님이 자식 하나는 잘 키웠다고요. 우리 집안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 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물론 삼촌부터 할머님까지 전적으로 남자친구가 벌어오는 돈에 기대서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온다고 해서 아버님 댁에 다른 분들이 오셔서 모인 게 아니셨고 그 집에서 다섯이 온 식구가 모여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왕년에 잘 나갔을 때 이야기를 계속 꺼내시는 걸 보니 남자친구 말대로 할머님이 돈을 잘 버셨던 건 사실인 것 같지만 아버님이고 삼촌분이시고 두 사람이 사업으로 할머님 재산을 날려먹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이랍시고 떠들어대는데 남자친구 배경이 결혼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이미 이 시가족이 될 사람들의 바닥을 결혼 전에 다 알게 되어버렸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바닥 아래에 더 깊은 바닥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쌓아올린 남자친구와의 정은 이미 이 자리에서 몇 시간 만에 날아가 버린 지 오래였고 저는 언제쯤 남자친구한테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고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는 게 좋겠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제가 자기랑 결혼을 할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는지 자기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건 우리가 결혼을 해도 달라질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도 돈을 벌고 있으니 자기가 월급을 받아오면 애초에 그 돈은 없는 셈 치면 된다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고 치면 그중에 150만 원은 없는 거다. 그러니 자기 월급이 애초부터 150만 원이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남자친구보다 그 모습을 우리 아들, 우리 조카, 우리 손자 참 장하다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남자친구 가족들을 보니 왠지 모르게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그날 일이 하늘이 제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제 발로 스스로 지옥불 불구덩이에 뛰어들기 전에 그동안 제가 착하게 살아온 걸 봐서 유턴할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또 저희 부모님 싸잡아서 예의범절이 어쩌고 하는 게 듣기 싫어서 참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자리에 1분이라도 더 있었다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자존감도 없게 키우셨다 생각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더 길게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는 이만 가보겠다고 하고 가게 밖을 나왔어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황급히 저를 쫓아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자기 가족들이 지가 푸대접을 받으며 산다고 오해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냥 갈 거면 계산이라도 하고 가라는 겁니다. 정말 태어나서 싸움 같은 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남자친구 저러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 열이 확 올라서 저도 모르게 뺨을 한 대 후려갈겨 버렸어요. 니네 가족들이 처먹은 걸 왜 내가 내냐고. 어차피 니들 가족이 너가 그러는 거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니 돈으로 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 했습니다. 저랑 남자친구가 옥신각신하면서 주변이 시끄러워지니 남자친구 가족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따라 나오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택시 타고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하니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면서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와중에 남자친구 삼촌분이 해결을 한답시고 나서는 거예요. 현은 완전히 꼬부라져서 저보고 오늘 욕받다면서 원래 시댁 식구들이 어렵고 힘든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대꾸도 안 하고 있으니 제 기분 풀어보겠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러는 거 아니라면서 당신이 저를 집까지 차로 태워다 줄 테니 그걸로 기분을 풀라는 겁니다. 술을 저렇게 먹은 사람 옆에 타는 것도 싫었고 애초에 무슨 술을 그렇게 먹고 운전이냐 했더니 자기가 운전 경력만 몇 년인 줄 아냐고 하면서 당신은 술을 먹어야 운전을 더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랬나 저도 모르게 삼촌분 정강이를 구둣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으억하는 소리와 함께 다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던 택시를 취소시키고 남자친구와 아버지와 삼촌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죽으려면 곱게 혼자 죽지. 엄한 사람 데려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요. 황천길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아주 내 앞에서 운전석에 타보기만 하라고 그러면 그 길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까까지는 술 따라봐라, 한 잔 받아라, 고기 구워라 아주 저를 우습게 보던 인간들이 제 앞에 쩔쩔매며 서 있었어요. 남자친구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는 술을 덜 마셨으니 다리 불편하신 할머님 때문에 차를 가져가야겠다며 자기는 괜찮지 않냐고 막무가내로 차에 타길래 그냥 아버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너는 부모도 없냐 어쩌고 하면서 또 예의범절을 논하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음주운전은 안 하시고 만에 하나 음주운전을 하시면 저는 똑같이 행동할 거라고 했어요. 가게 밖에서 소동이 나고 있으니 무슨 일인가 구경하는 사람들도 남자친구 가족들한테 걸어가라 하면서 같이 저에게 동조해줬고 남자친구 가족 때 저 혼자였던 게 주변 사람들까지 가세하고 나니 결국엔 차를 주차장에 두고 집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효자 났다고 하더니 밥값 내고 5식구 택시 2대 부르는 건 아까웠는지 다리 불편하다는 할머니 모시고 저만치 걸어가는데 아주 그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붙잡진 않을 거지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다며 한 번만 만나달라고요. 뭘 만나기까지 하냐고.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러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자존심이 좀 강해서 그렇다며 혹시 우리를 둘 다 알고 있는 주변 지인들한테는 자기가 저를 찾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군요. 진짜 끝까지 뭐 이런 찌질한 게 다 있는지. 그런 건 어떻게 말하든 네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제 소식을 물어오는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혹시나 정말 헤어지게 된 게 저 때문에 그런 거냐 물어오는 사람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다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전화기 너머로 조용하더라고요. 암만 생각해도 자기가 좋은 말 들을 게 하나 없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저러는 거다 싶었어요. 지금 저는 다시 솔로 라이프로 돌아와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동안 제가 어디 사는지 알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번호 하나 바꾸고 나니 2번 다시 마주칠 일 없이 안전이별을 하게 되었네요. 똥차가 가고 나면 벤치 온다는데 지금은 똥차고 벤치고 차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누가 그 안에서 술 먹고 운전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연이라는 게 진짜 있으면 제가 서두르지 않아도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지요. 그저 지금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 없는 이 시간을 즐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남편과 저는 채팅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 친구도 많이 없고 그래요. 그러다 하루는 회사 일로 마음도 답답하고 외로워서 온라인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고맙더라고요. 그 날을 계기로 몇 번 더 남편과 채팅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저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난다는 게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저도 남편이란 사람이 궁금하던 차였기에 고민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살고 있었어요. 실제로 만나니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6개월 정도 교제를 했고 둘 다 나이가 30대였기에 자연스레 결혼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 남편이 저를 정식으로 소개하면서 저희의 결혼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댁은 앞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이었어요. 그곳에서 남편과 부모님 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부모님은 근처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남편은 시아버지와 함께 공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치상 작은 도시이기도 하고 경쟁업체도 많이 없어서 동네에서 아름아름 공사를 받아가며 한다고 장사가 제법 잘 되는 곳이었어요. 동네에서 데이트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먼저 남편을 알아보고 인사도 건네주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도 다들 남편을 좋아해주는 것 같은 모습이 주변에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제 기간이 짧은 데 비해 결혼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게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지역에서 인정받고 평판 좋은 사람이라는 몰랐던 모습을 알게 되니 마음이 놓이기도 했네요.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어요. 우리 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라고 물어보셨고 1년간 저도 남편을 지켜봐 왔으니 당연히 잘 안다고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던 건지 그때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그 이후로는 이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20살이 넘으면서 바로 독립을 했어요. 이모에게도 이모의 가족이 따로 있었고 아무리 친자식처럼 대해주셔도 제 스스로 눈치 보는 걸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나와 산 세월이 10년인데 그동안 서럽고 외로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은 일단 먼저 같이 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명의로 아파트도 있다면서 저에겐 몸만 오면 된다고 했어요. 시부모님도 결혼식이야 차차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일단 살림부터 합쳐서 한 식구로서 정부터 들자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저도 제 가족을 갖게 된다는 그런 설레임도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 아파트 근처에 사람을 뽑는 회사가 몇 군데 있었기에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예 관두고 살림만 하는 건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돈은 자기가 넉넉히 벌어다 줄 테니 저에겐 살림하고 앞으로 생길 육아에만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모랑 살면서 사람이 가진 게 없으면 얼마나 고생인지 몸소 겪고 배웠기 때문에 그 말만큼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었습니다. 몇 푼이라도 제 힘으로 배워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처음으로 제가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것에 좀 의아해했고 불만스러운 것 같았지만 이것만큼은 저도 양보할 수가 없어서 남편의 그런 기분을 모르는 척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한 달 만에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는 깔끔했고 정말 당장 신혼부부가 살림을 시작하기에 손색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에게 언제부터 이 아파트를 준비한 거냐고 물어봤는데 이미 저를 처음 만났을 그때 그러니까 저와 채팅에서 처음 대화한 그날에 벌써 저랑 결혼하게 될 걸 알았다면서 능구렁이처럼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아파트에 그런 사연이 숨겨져 있을 줄은 예상도 못했습니다. 가전이고 가구고 뭐 하나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치 저만 들어오면 되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저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고 결혼식 준비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의 일이었어요.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러 나간 남편이 아무리 기다려도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핸드폰도 두고 나간 상태였고요. 워낙 흉흉한 뉴스가 많이 나오던 시기라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집 근처에서 만난다는 건 알고 있었고
남편이 자주 가는 몇 군데 술집도 알고 있었기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처럼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자주 가던 술집을 연거푸 네 곳을 돌아보고 여기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정으로 들린 곳에서 남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몇 번 봤었던 중학교 동창이라는 친구와 술이떡이 되게 마셨더라고요.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셨냐고 그러니까 그 동창이라는 친구가 혀는 반쯤 풀려서는 제 남편이 이제 키워줄 여자도 생겼고 이제 다 됐다며 잘된 일이라고 기분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키워줄 여자라는 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저게 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물으니 남편이 헛소리라며 손을 내젓고는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떴어요. 저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말해보라니까 남편 동창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애라고 잘 키워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테이블에 머리를 쳐박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일단 택시를 불러 남편 친구를 보내고 어찌저찌하여 저도 남편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말 그대로 떡실신을 해서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그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 때문에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잠을 이룰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술에서 깨 꿀물을 찾는 남편에게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순간 남편은 놀란 토끼 눈을 하더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키워줄 사람이라든가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애라던가 그러더라면서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냐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엄청나게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저에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기 친구가 술 먹고 자기를 저에게 잘 부탁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뭐를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상상해서 확대 해석하냐고 화를 내면서요. 저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던 모습이 어색해서 더 의심이 갔지만 저도 그때는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아니라는데 남편을 추궁할 수도 없으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해명이 그럴싸하게 들렸던 것도 한몫했어요. 남자는 결혼하면 애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니 남편과 결혼하는 저에게 키워달라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짚고 넘어갔어야 했을 그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하다가 결혼식 당일이 되어버렸고 저도 어느새 그날 일은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었어요. 저희 이모가 오셔서 혼주석을 빛내주셨고 하객이 많지 않을 며느리를 배려해 주신다면서 결혼식도 소규모로 진행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말만 저를 위한 거였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저를 위해 배려를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에 그저 감사하고 고맙게만 느껴졌네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신혼여행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집에 짐을 풀게 되니 그제서야 제가 결혼했다는 게 실감이 나더군요.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도 벌써 몇 달이 된 집이었는데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에게도 드디어 평범하고 안정적인 제 가정이 생겼다는 사실이 마치 제가 세상에 새로 태어난 것만큼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며칠 되지 않았을 때예요. 시부모님이 저녁을 같이 먹자며 시댁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도 종종 식사를 같이 하자며 부르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저녁 식사를 하는가 보다 하고 남편과 시댁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오래오래 자기 곁에 있어줄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냐며 당연하다고 대답을 해줬고요. 그리고 곧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왔다고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댁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니 저는 순간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시댁에는 저희 말고도 손님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제 또래의 여자였는데 아이는 그 여자가 데려온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꾸벅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고 곧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애엄마니까 한 번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는 저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남편은 저에게 미리 말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면서 사실 저 여자는 저를 만나기 전 만나던 전 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런 이야기는 없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얼마 전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랑 기타 여러 서류를 뗐을 때도 그런 건 보지도 못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말하기를 동거를 했던 사이,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올린 적은 없지만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걸 서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헤어졌고 다른 사람을 만났답니다. 남편은 저를 만났고 그 여자도 새로운 남자를 만난 거지요. 그런데 그 남자가 처음부터 애는 못 받아준다고 해서 지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발 낳아만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뒷일은 책임지겠다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으니 저더러 키워달라더군요. 그 여자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나가봐야 한다며 눈물 콧물을 제 앞에서 흠뻑 흘리고 가끔 소식 좀 전해달라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누구 하나 못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가 서로에게 미안해했지만 저에겐 다 이기적인 사람들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남의 애를 떠안게 생겼으니 황당해서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그래서 저더러 이 아이를 키우라는 거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어차피 아이는 어려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할 테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친부모라 생각하고 키우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황당해서 당신은 친아빠가 맞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나는 뭐가 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남편 곁에 있던 시어머니도 그동안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았냐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아낀 건 다 제 마음씨 하나만 보고 그런 거라면서 당신들을 실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어찌나 뻔뻔하고 황당한 소리를 얼마나 당당하게 하던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아이는 불쌍하지만 새 사람이 알아서 키우던 말던 하라고 저는 못한다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이미 혼인신고까지 다음 마당에 그렇게 막무가내로 못한다고 나오면 저한텐 뭐가 좋을 것 같냐고 그러시더군요. 이렇게 이혼해봤자 이혼녀밖에 더 되냐면서 저더러 속상한 건 알겠지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된 거 마음 크게 먹고 좋은 엄마 한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너도 나중 가면 네 배 아파서 애 낳을 거 아니냐며 연습한다 생각해보라고요. 나중 가서 아들 못 낳아서 우리한테 미움 사지나 말고 시작부터 대를 이어줄 아들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고 설득하더라고요. 남편의 해명도 시어머니의 억지도 어이가 없었지만 시아버지의 발언은 정말 웃음도 안 나올 정도였고 제가 아주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밟아도 아주 커다란 똥을 밟았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는 차라리 이혼녀가 될지언정 남의 애는 못 키워준다고 이혼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혼녀 되면 저만 되냐고 남편도 이혼남 되는 건 똑같다고 한마디 했고요. 거기에 애까지 딸렸으니 볼만하겠다고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집으로 가서 일단 제 집만 대충 추려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지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며 자기가 죽을 때까지 빚진 마음으로 살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하지만 저도 비록 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압니다. 그건 키우는 사람도 그 안에서 자라는 사람도 좋을 수가 없거든요. 당장은 갈 곳이 없어서 이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에겐 진짜 친정은 아니었지만 이모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자초지종을 듣고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저를 위해 화내주셨어요. 이모의 인맥을 통해 이런저런 사람을 소개받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이 사건으로 혼인무효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결국 남편과 시댁이 의도적으로 사실혼과 자녀가 있음을 숨겼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서는 저에게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냐며 정말 사람 잘못 봤다고 비로소 속내를 드러내더군요. 장장 1년간 꿈 같은 일을 겪고 나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모 집에서도 나와서 아예 저랑은 상관없는 전혀 다른 동네까지 내려와서 저의 과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소식도 끊고 쉬엄쉬엄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끔씩 연락이 오고는 했지만 제가 대답하거나 답장을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기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는 그런 안부의 뜻이 담긴 심심한 연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자신의 근황이라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결국 아이는 시부모님이 키우게 되었는데 가끔씩 아이의 소식이라도 알려달라던 생모인 그 여자는 아이를 그때 시댁에게 맡긴 바로 그날부터 전화번호도 바꾸고 도통 연락이 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하네요. 그날에는 모두의 앞에서 아이에게 엄청 애착이 있는 듯 연기하더니 애초에 시부모님에게서 받을 위자료와 경제적 지원만을 노리고 그렇게 애만 낳아주고 돈만 잔뜩 챙겨서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아무튼 친모가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 아이를 자기 호적에도 올릴 수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제게 연락을 해오는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이제 자기 부모가 애를 키우게 되었으니 저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 다시 자기한테 돌아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애가 무슨 잘못이 있냐며 적어도 자기 호적에는 올려주고 싶다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학교도 보내고 할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속였을지언정 우리가 함께한 그 시간들은 거짓이 아니지 않느냐고. 애는 앞으로 부모님이 키울 테니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저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를 쓰더군요. 열차 다 떠나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것 아니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네 부모가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그 애를 떠넘길지 누가 아는 이야기냐고. 그때야 제가 멍청하게 속아 넘어갔지만 절대 두 번은 당하지 않는다고 말해줬어요. 끝까지 저에게 울며불며 자기를 위해서라도 돌아와 줄 수 없냐고 빌던 남편을 매몰차게 끊어냈습니다. 한 번이라도 다시 연락하면 어떻게든 너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전부 다 알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어떻게 나처럼 눈이 멀어서 너 같은 놈과 결혼하는 사람도 두 번 다시 없도록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제가 대답을 한 그때부터 더 이상 전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자기 앞으로 혼사길이 막힐까봐 겁을 먹은 것 같네요. 전 남편 말대로 아이한테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모 밑에서 자라오면서 부모 없이 자라는 서러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싸구려 동정심에 지금도 손해본 제 인생을 굳이 더 갈아 넣어가며 희생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사실대로 말해줬다면 아마 결과는 똑같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저도 이혼녀 딱지도 안 붙었을 텐데 말이지요. 저랑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남 걱정해줄 때가 아닌 것 같네요. 더 이상 제가 관여할 일도 아닌 것 같으니 애는 불쌍하지만 알아서 잘 하라고 하고 저도 그것 때문에 꼬일 대로 꼬인 저부터 잘 살고 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한 30대의 여자입니다. 결혼했다 이혼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질질 끌지 않고 이혼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모 기업의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가 남사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일에 대한 욕심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귀찮다거나 까다로워서 피하는 일들도 자처해서 도맡아 하곤 했네요. 그래서인지 금방 업무 능력과 책임감을 인정받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빨리 승진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선임연구원이 되었을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회사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입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남편과 제가 같이 일할 만한 기회가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추진하던 프로젝트에 팀원이 한 명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동료의 추천으로 남편이 저희 팀에서 합류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남편이 일하는 자세라든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람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제가 퇴짜 넣을 그게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가르치면서 함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누구한테 의지를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제 힘으로 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이 별다른 노력 없이 저한테 의지를 하는 것도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일해보니 단지 남에게 기대서 대충 넘어가려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이 기특하고 장해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제 그런 마음을 읽었는지 열심히 배우고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이런 남편에게서 이성으로서 남자로서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아끼는 남동생을 챙겨주는 누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도 끝나고 약간의 휴식기가 주어졌던 시기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선자리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고 그저 제가 하루빨리 좋은 짝을 만나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젠가부터 주말만 되면 선자리를 잡아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세 명을 만났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회사 휴게실에서 남편을 우연히 마주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요새 날씨도 좋은데 이번 주말에 뭐 하냐고 묻길래 선 보러 간다고 선 보는 것도 너무 지겹다고 지나가는 말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선을 보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 그러면 혹시 지금 잘 돼가는 사람도 있냐고 묻기에 그런 걸 왜 묻냐고 없다고 대꾸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갑자기 전에 없던 눈빛으로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그럼 저랑 만나요 이러더군요. 그래서 주말에 만나자고 이렇게 물으니 아니요. 우리 사귀자고요 이러더군요.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일터에서 누구 안 사귄다고 일에 지장 줄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생각해보고 대답해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남편에게 어느 정도 호감은 있었기 때문에 번번이 모르는 남자들 앞에서 자기소개하듯 나갈 바엔 남편과 한번 만나볼까 싶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고백을 받은 지 3일 후에 제가 사귀어보자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결국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이로는 동갑이었지만 회사에서는 제가 엄연히 더 높은 직급이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모모시라고 불렀고 남편은 저를 직함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는 달리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견된 건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예요. 반년 정도 만났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결혼 생각도 없었는데 얼떨결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청혼까지 받으니 얼떨떨했지만 당시 남편에 대한 제 사랑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진실했기에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청혼에 좋다고 승낙을 했고 그때부터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처음 간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중학교 시절 부모님 두 분을 다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남편보다 7살 많은 누나가 많이 보살펴 주었다고 했고요. 그러니 저에게 누나와 잘 지내면 좋겠다고 했고 제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기대와 다짐은 첫 만남부터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당시 남편은 누나와 둘이 살고 있었기에 집으로 가는 것보단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는 편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퓨전 한정식 집으로 약속 장소를 잡았습니다. 신우는 식당이 마음에 들었는지 역시 내 남동생은 센스도 좋다면서 몇 번이고 감탄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고른 곳이었지만 남편도 굳이 정정하려 들지 않길래 누나 앞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신우와 이야기를 할수록 뭔가 신우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 말에 의하면 제가 대학교 졸업 후 작은 회사들을 전전하다가 힘들게 연구소에 입사했는데 일을 너무 못했대요. 그런 저의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준 게 남편이었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머릿속에서 상황을 정리해보니 남편이 연구소 내 저와의 관계를 완전히 꾸며냈더군요. 저를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여직원으로 묘사를 해놓고요. 일단은 적당히 신우의 말에 호응을 해주다 신우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완전히 자기랑 내 상황을 반대로 꾸며놓은 거냐고 묻자 남편은 누나가 자기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도 하고 누나 앞에서 어깨에 힘 좀 주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며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냐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는 없었지만 그때만 해도 저도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누나 앞에서 폼재고 싶은 동생의 마음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해서 딱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혼하고 한 가족이 되면 그때 바로 잡아도 늦지 않을 거라고 이런 게 큰 허물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우와의 만남 이후로 저희 부모님과 남편이 만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이미 남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별다른 대화가 많이 오가진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신신당부하셨던 건 저를 속이지 말고 항상 믿음을 주라는 거였어요. 믿음 없이는 결혼 생활이 절대 유지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큰 문제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행복한 날들만 있을 줄 알았지요. 하지만 결혼식 직후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집이 있었습니다.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재정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생각보다도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남편보다 직장 생활도 길었고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도 충분히 받고 있었고요. 친정 부모님은 굳이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없다 하시며 저희를 위해 작은 빌라를 하나 얻어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남편이 넌지시 이거 공동명의로 해주면 안 되냐고 물어서 좀 어이없긴 했어요. 진작에 친정부모니 제 명의로 해주겠다 하셨을 때 제가 아니라고 저나 남편이나 하나 보탠 것도 없는데 괜찮다고 이미 거절한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니 굉장히 실망한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그런 문제는 남편이랑 먼저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더군요. 그때 좀 남편의 다른 면을 봤지만 그런 이유로 이혼까지 하게 된 건 아닙니다.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을 보면서 느낀 건 도대체 돈을 벌어서 다 어디다 쓰나였어요. 비싼 옷을 사 입는 것도 아니고 술, 담배를 즐기는 사람도 아닌데 모아둔 돈이 없다는 점에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어 달 전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100만 원 정도 쓰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딱 잘라 자기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며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없다대 어쩌겠어요. 그냥 알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남편만 출근을 한 날이었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출근했더라고요.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는 가져다 줘야 한다는 생각에 좀 귀찮았어요. 그러다 문득 핸드폰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게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문득 남편이 도대체 돈이 얼마나 없으면 저러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의 핸드폰으로 남편 계좌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에게는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돈이 있었어요. 장인어른께 돈 쓰는 게 아까워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내역을 보는 순간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결혼한 이후로 계속 신우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다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신우가 자기를 이렇게 키워줬는데 돈 좀 보낸 게 뭐 그리 대수냐며 저에게 오히려 자기 핸드폰을 왜 뒤졌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제가 서운했던 이유를 설명했지만 남편은 들으려는 시도조차 않더니 급기야 신우를 집에 불러들였습니다.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내 동생이 돈 벌어서 나 주는데 네가 뭘 그렇게 보태줬냐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신우랑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따지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단지 왜 남편이 저와는 상의를 하지 않았는지 그게 서운했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신우는 저에게 멍청하고 잘난 것도 없는 게 친정에서 이 코딱지만한 빌라 하나 해줬다고 지금 유세냐고 그러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 신우에게 지금 우리 아내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내가 이러라고 누나 부른 줄 아냐고 당장 나가라며 신우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신우가 틀어지는 걸 바란 게 아니었기에 얼른 뒤쫓아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자긴 이제 신우 안 보고 살 거라며 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괜히 이 모든 상황이 저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아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남편이 저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니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과 신우 사이가 틀어지면서 남편이 저에게 숨긴 돈에 대한 이야기는 흐지부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들추기도 뭐해서 그냥 더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주 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두통이 너무 심해서 두통약을 먹고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약을 잘못 삼켰는지 어디 걸린 것처럼 갑갑해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나면서 손을 쓱 뻗어 제 코끝에 가져다 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는 듯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꼭 감고 자는 척을 했고 남편은 조심스레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남편이 누구랑 통화하는지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니 상대가 신우였어요. 신우는 남편에게 저에 대해서 묻는 것 같았고 남편은 그런 신우에게 완전 바보야 아무것도 몰라 내가 누나랑 연 끊었다고 믿는다니까 라며 낄낄 웃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남편은 뻔히 알면서도 누나랑 다시 잘 지낸다는 말을 안 해줬던 거예요. 전 당장이라도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져붙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방이라도 뒤져봐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출근을 했고 저는 고민 끝에 신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에게 만나자고 하니 쉽게 그러자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내에 있는 카페에서 신우를 만났습니다. 신우는 왜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하려고 그러냐면서 절 비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 저희 남편하고 연락하시냐 하니까 너 때문에 못하는 알면서 누구 염장 지르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어제 둘이서 통화하는 거 다 들었다고 하니까 어이없다는 듯이 그럼 지금 뭐 확인이라도 하려고 나를 부른 거냐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넌 나한테 상대가 안 된다면서 네가 아무리 내 동생이랑 결혼했어도 걔한텐 내가 1등이야 라면서 제 앞에서 보란 듯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신우는 남편에게 아무래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네 아내한테 공동명의 안 해줄 거면 이혼한다고 세게 나가보라고 하니까 남편은 주저하는 기색도 없이 알겠어 한번 해볼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저한테 다시 전화가 걸려오더니 저한테 신우가 시킨 대로 다짜고짜 공동명의를 하던지 아니면 신우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숙이고 들어가던지 선택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모든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과 신우가 작당 모의를 하고 저를 속이려고 했다는 사실을요. 남편이 도대체 정확히 왜 그런 건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저를 속였다는 건 확실했고 그런 남편에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이혼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남매끼리 좀 친한 걸 가지고 유난이라면서도 제가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고. 자기는 단지 누나에게 자랑스러운 남동생이고 싶어서 그런 것뿐이라며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오히려 그렇게 어물쩍 상황을 넘기려고 할수록 저는 더 화가 났고 남편에게 한 번만 더 귀찮게 하면 인생 끝장날 줄 알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나서서 신우가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이자 직장 선배한테 개기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저는 결국 연구소에다 남편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제가 이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이쪽 분야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오라는 회사들이 몇 곳 있었거든요. 연구소 입장에서는 남편 때문에 저를 놓치는 건 엄청난 손해였기에 결국 남편은 유배나 다름없는 오지에 발령이 났고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한 남매가 제게 찾아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며 거듭 사과를 하더군요. 전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도 신우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려보냈고요. 지금은 속이 후련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자격지심에 쩔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허풍과 거짓말로 자신을 감추려고 했던 거겠죠. 왜 진작에 그런 사람인지 몰라봤던 건지 솔직히 지금도 생각하면 시간을 돌리고만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건 아닌데 라는 걸 알았을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네요. 여러분도 용기가 없어서 이게 아닌데 싶은데도 끝맺지 못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결정을 내리고 저처럼 후련하고 개운하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햇수로만 3년이 지난 여자입니다. 이제 두돌 지난 딸아이가 있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워낙 유난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막상 사연으로만 접하던 상황들이 저한테 벌어질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더니 겁이 덜컥 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이래저래 해서 조금 고민이 된다고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시댁이 지방이니 자주 뵐 일도 없을 테고 무엇보다 제가 시어머니와 혹시 갈등이 생길 경우에 남편이 중간에서 잘 해결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믿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이 시원스럽게 해주는 부분이 없기는 했지만 적어도 명절 때를 제외하고는 시댁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도 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도 잔소리에 약간 묻어난 편이기도 하고 저도 할 말은 쌓아두지 않고 꼭 해야 하는 성격이라 남편이 혹시나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랑은 다른 건 모르겠고 어머니 음식 솜씨에만큼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인이 음식을 잘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러는 걸 보면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식을 하러 가거나 밖에서 뭐라도 사 먹는 날에는 툭하면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게 더 맛있다고 하면서 밥상머리 앞에서 궁시렁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어차피 돈 주고 사 먹는 거 맛있게 먹으면 좋겠는데 꼭 어딘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같이 돈 주고 사 먹는 입장에서 여간 꼴불견일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 육아휴직 기간도 끝나게 되어서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전업주부가 되기에도 무리가 있는 데다가 친정부모님도 시부모님도 양쪽 다 지방에 거주하시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말고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복직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아이가 분리불안이 조금 큰 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복직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당시 코로나가 엄청 유행하기도 했고 회사에서도 저의 사정을 이해해줘서 월급을 조금 삭감하고 재택근무라도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주었어요. 월급이 줄어드는 게 타격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부분이 저한테는 감지덕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가지신 분들이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막 돌진한 아이가 있으면 매일매일 새반찬 해가면서 끼니 챙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한들 저도 집에서 회사 일을 해야 하고 할당된 만큼의 업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살림과 일을 병행하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 먹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가지고 궁시렁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집밥을 먹어야지 무슨 재료를 썼는지도 모르고 조미료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걸 돈을 주고 사다 먹고 있다고 툴툴대기 일쑤였어요. 시어머니 솜씨가 좋았어서 결혼 전에 자기는 반찬을 평생 사 먹어본 적도 없고 밥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지 사 먹는 건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맛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살림이라고 하나도 거들지 않으면서 먹는 거 가지고 툴툴대니 저도 짜증이 날 때까지 나 있었죠. 그러다가 친정엄마가 지난 겨울에 김장을 하시면서 김치도 종류별로 보내주시고 밑반찬도 여러 가지 해서 보내주셨어요. 통화하다가 넋두리하듯 이야기한 건데 그게 신경 쓰이셨는지 참 여러 가지 반찬을 해주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오랜 시간 동안 식당 운영을 하셔서 그런지 손도 엄청 크셔서 보내주신 걸 받아보니 엄청 푸짐했어요. 김장김치뿐만 아니라 동치미에 총각김치며 파김치까지 여러 종류로 보내주시고 밑반찬도 보관하기 용이한 반찬들 위주로 해서 잔뜩 보내주셨어요. 장조림에 진미채, 마른 멸치에 건새우 볶음까지. 얼려놓고 꺼내기 편하게 며칠치 양으로 소분해서 정말 보관하기도 먹기도 편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뿐만 아니라 제 신랑이 나물 반찬을 잘 먹던 게 기억이 난다고 나물도 살짝 데쳐서 바로 무쳐 먹을 수 있게 엄마가 직접 만든 만능 양념장까지 보내주시고 그 와중에 제 남편 것까지 챙겨주시니 허리도 안 좋은데 혼자서 이 많은 반찬을 하고 포장까지 일일이 하고 택배까지 직접 보내주셨으니 정말 고마움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덕분에 밥만 해놓으면 해주신 반찬 꺼내 먹기만 하면 되니 한동안 집안일하기가 엄청 수월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마움도 느끼지 못하는 건지 우리 엄마 반찬 가지고도 밥상머리 앞에서 궁시렁대기 일쑤였어요. 아무리 반찬을 여러 가지를 해주셨다고 해도 전부 밑반찬 위주였으니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게 계속 같은 반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도 또 똑같은 거냐고 하면서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감사히 먹어도 모자랄 판에 맛있다는 말은 곧 죽어도 한 번을 하지 않고 우리 엄마 멸치가 그렇게 맛있는데 우리 엄마가 이것도 잘하는데 하면서 우리 엄마 음식과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무슨 대장금이라도 된 것 마냥 장모님이 음식점을 하셔서 그런지 조미료를 많이 쓰시는 것 같다며 음식에서 조미료 맛이 난다는 식으로 툴툴대기까지 하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숟가락으로 남편 이맛박을 한 대 때렸어요. 제가 잘못한 건 맞기는 한데 제가 숟가락으로 이맛박을 때릴 때까지 저를 서운하게 한 남편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허리도 안 좋으신 분이 너 반찬 투정한다고 이렇게 신경 써서 보내주신 거라고. 고마워는 못할망정 반찬 투정을 하고 있냐. 시어머니는 우리 먹으라고 뭐 하나 보내주신 거나 있느냐고 한마디 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반찬 투정할 거면 너가 먹을 건 너가 직접 해라. 나도 집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끼니마다 새로운 반찬을 해주기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렇게 남편하고 냉전 상태로 며칠 지나가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저랑 다툰 걸 가지고 전화로 전부 일러바쳤는가 봐요. 전화를 시작하면서부터 저한테 너는 요즘 집에만 있는다면서 목소리 듣기는 어째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힘드냐고 말에 가시를 담아서 첫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제 시야에 없으면 울고불고 하는 데다가 제가 집에 있는다 하더라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건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어차피 저도 저희 엄마한테 연락도 잘 안 하는 편이고 남편도 장인 장모님한테 안부 전화 어색하다는 이유로 자주 하질 않으니 그냥 각자 부모님 알아서 챙기면 된다고 하고 서로 안부 전화는 최대한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애는 잘 크고 있는지 뭐 그런 상투적인 안부를 물어보시더니 시어머니께서 이번에 저희 줄 것까지 생각해서 김장을 넉넉하게 했다고 저보고 와서 김치 좀 가져가라고 하시네요. 보내주신다는 말을 잘못하신 건가 해서 가져가라고요? 하고 대답을 했더니 너는 왜 항상 말꼬리가 기냐면서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다고 하시네요. 날도 엄청 추울 때라서 아이 데리고 버스나 기차 타고 가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안 그래도 요즘 어머님 묵은지가 생각이 난다고 친정부모님이 얼마 전에 김장김치를 보내주셔서 냉장고에 자리가 얼마 없어서 그러니 맛있게 익혀주시면 다음 구정 때 저희가 가지러 가겠다고 최대한 시어머니 기분 생각하면서 돌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니네 엄마는 보내줬는데 나는 지금 가지러 오란다고 비꼬는 거냐 라며 한마디를 하십니다. KTX 타면 금방 오는데 오랜만에 손녀딸 좀 볼 겸 해서 저보고 굳이 가지러 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아이도 이제 많이 큰데다가 이유식 먹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바리바리 챙겨서 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게다가 아직 코로나가 한창인데 아이 데리고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 가기 조금 그렇다는 식으로 최대한 좋게 좋게 설명해가면서 못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지금 누가 시험이고 누가 며느리인지도 모르겠다고? 어른이 말하면 그냥 알겠다고 하면 될 것을 뭐가 그리 말이 기냐고 한마디 하시면서 김치도 네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먹이려고 하는 거니 냉큼 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아들은 갓 담근 김치를 좋아한다며 늦장 부릴 생각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오라고 하시면서요. 당연히 남편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 이야기 가지고 한판 더 싸웠어요. 말도 제가 먼저 꺼낸 것이 아니라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하고 통화했다고. 너는 애가 왜 그러냐면서 밖에도 안 나가고 맨날 집구석에만 있으면서 거기 한번 다녀오는 게 싫으냐고. 또 제가 재택근무를 한다는 사실 가지고 제가 다녀와야 한다는 듯이 성질을 바득바득 내더라고요. 너먹으라고 해준 거라는데 내가 왜 거길 가야 되냐고 한참을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남편이 주말에 차 끌고 가서 기어이 그 김치를 받아오더라고요. 자기가 가져왔으니 뒷정리는 저보고 하라고 해놓고서는 식탁 위에 김치통 올려만 두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정리하다 말고 꼴보기가 싫어서 냉장고 구석에다가 처박아놨어요. 다음 날에 점심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왜 김치를 왜 안 꺼내놨냐고 밥상머리 앉자마자 툴툴대기 시작했고, 저는 너가 먹을 거를 내가 왜 차려야 하냐고 냉장고에 있으니 알아서 꺼내 먹으라고 했어요. 이게 진짜 반찬이지 이딴 소리를 하면서 고집 부린다고 우리 엄마가 해준 다른 반찬에는 손도 대지 않고 지가 꺼내온 김치만 가지고 밥을 2그릇을 먹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요. 남편의 유치한 행동에 어이가 없던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밥을 2그릇이나 비워버린 그 김치는 시어머니가 해주신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보내주신 우리 엄마표 김치였으니까요. 고집을 부리느라 미각이 어떻게 됐냐? 하면서 빈정대고 싶었는데 언제까지 그 김치가 우리 엄마 김치인 걸 눈치채려나 하고 가만두었어요. 시어머니 김치는 김치냉장고 구석에서 잘 익어가고 있었고요. 결국 남편은 2달도 안 돼서 우리 엄마가 보내준 김치를 끝내버리더라고요.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해주고 시어머니 김치라도 꺼내줘야겠다 하는데 제가 김치 꺼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지네 엄마가 해준 김치는 다 먹은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때쯤에 진실을 말해줄까 하다가 우리 엄마 김치, 니네 엄마 김치 이러고 있는 게 가짜나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남편은 김치를 꺼내고 있는 제 옆으로 오더니 시어머니 김치를 하나 집어들어서 맛을 보더라고요. 먹자마자 김치에서 조미료 맛이 난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이런 가짜 김치는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다시 반찬 투정이 시작되었고 시어머니 김치에는 일절 손도 대질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얼마 전 구정 때였어요. 코로나 동안 한 번도 찾아뵌 적이 없어서 용돈 봉투에 각각 100만 원씩 평소보다 두둑하게 챙겨놓았어요. 시댁에서 이틀간 시간을 보내고 친정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준비했던 용돈 봉투를 꺼내서 드렸어요. 그렇게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였는데 남편이 지 안주머니에서 딱 봐도 돈깨나 들어있을 법한 두툼한 봉투를 꺼내면서 엄마 김치 덕분에 요 한동안 식사답게 식사를 했다고, 지금은 또 먹을 게 없어서 죽겠다고 월동배추 좀 사다가 김치 좀 더 담궈달라고 하면서 봉투를 건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주신 김치는 손도 안 댄 채로 그대로 있었는데 딱 봐도 그 김치 가지고 지네 엄마한테만 용돈을 좀 더 챙겨주려는 개수작이 눈에 너무나도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낚아채버렸어요. 제가 봉투를 뺐으니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보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묻더라고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시어머니께 남편이 어머님 김치는 조미료 맛이 나서 못 먹겠다고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앞으로도 김장해 주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도 말씀드렸고요. 남편 말대로 이 돈은 친정엄마를 들여서 김치나 좀 더 받아야겠다고 하고 제 주머니에 챙겼어요. 남편이 아주 장모님 김치가 최고로 맛있다고, 김치만 가지고도 밥을 2그릇씩을 비워버린다고 하니 2-3포기 가지고는 한 달도 못 버틴다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묻길래 너가 그동안 먹은 거 시어머니가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엄마 김치였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남편도 어이없어 하고 있고 시어머니도 어이없어 하는 남편을 어이없이 쳐다보고만 있더라고요. 속이 후련해져서 차에 타려고 나오는데 야, 이 녀석아, 너는 평생 먹은 엄마 음식 맛도 모르냐? 라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등짝을 두드려 맞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손맛이 좋으시다는 게 정말 남편 등짝 하나만큼은 찰지게 때리시던 게 이제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친정 가는 차 안에서 얼굴이 아주 시뻘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다가 친정에 도착해서 우리 엄마한테 김치를 이가 그렇게 잘 먹는다고 남편이 시어머니 드리려고 따로 준비한 용돈 봉투를 건네드릴 때 남편은 그 모습을 못 보겠는지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정말 그동안 묶인 게 해소되고 통쾌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친정엄마가 또 김치랑 반찬을 한가득 해서 보내주셨어요. 대충 보니 그때 드린 용돈 따로 챙기신 거 없이 오롯이 전부 음식으로만 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제 속 한번 시원하자고 한 건데 그것 때문에 또 엄마가 괜히 신경 쓰셔서 몸도 불편하신 와중에 음식을 잔뜩 하게 만든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만은 않네요. 그래도 그 이후로 남편이 음식 투정도 안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 음식이 진짜 음식이라며 다른 데서 먹는 음식으로도 툴툴대지 않게 되었으니 제대로 참교육을 한번 해준 것 같아서 기분 하나만큼은 좋아요. 남편이 저와 친정 부모님에게 잘하게 된 만큼 저도 올해는 아이 데리고 시부모님도 자주 찾아뵙고 며느리 할 도리 하려고 합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앞으로도 재밌는 일이 있다면 사연 한번 전해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